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94만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월달에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손실을 많이 입었을 때 썼던 방식인데요. 최대한 잃지 않는 매매에 집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쪽에 이렇게 몰아서 배팅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으로 흩어가지고, 위험 관리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벌겠다는 개념보다는, 조금씩, 꾸준하게, 모아가는 그런 방식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계좌가 지금 700만원 밑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요. 보통 7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좀 안전한 매매를 하려고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잃었던 부분을 조금씩 만회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긴축 우려감 때문에 워낙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가지고 좀 상당히 많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전체적인 흐름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 호재 속에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나오는데요.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상 우려감은 있긴 하지만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실업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제가 어느 정도 버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서 유동성이, 돈이 줄어들게 되면 증시 악재인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 악재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이 견조하게 버텨주기만 한다면 그렇게 심각한 악재로 빠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일부러 증시를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연준에서도 최대한 시장의 충격이 받지 않는 범위에서 올리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 호재 이거는 약간의 뭐 핑계거리인 것 같고,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실제로는 어제 이때 올라갈 줄 알았어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보시면 제가 이날 방송할 때 저녁에 상승할 것 같다 그랬는데, 이 갭으로 떴다가 밀려가지고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었고요. 이제 지난밤에 미정시가 제가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지금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돌린 이 부분이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해서 빠진 게 지금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은 지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줄을 하나 꺼놨는데요. 이 정도 선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대충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떤 전면전보다는 동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 쪽에, 여기에 국한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면전만 아니라면 경제에 큰 위기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남부 지역에, 그게 어디죠? 이름 잊어버렸는데, 거기가 러시아가 집중 포격을 해갖고 했던 항구 도시, 거기가 마리우폴이 싶다. 거기가 지금 러시아가 다시 점령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남쪽하고 동쪽 돈바스 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러시아 쪽이 어느 정도 거기다 집중을 해서 공격을 하면 또 우크라이나가 쉽게 밀어내긴 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협상하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타협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살짝 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협상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악재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 전쟁에 대한 어떤 위협 불안감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동안 눌렀던 이 악재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개념으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금리 인상 부분은 이미 한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요. 이건 5월달에 금리 인상 할 거는 다들 남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뭐 4월 한 2주가 남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왔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협상 쪽에 대화하자는 이런 쪽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쪽이 재료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중국 봉쇄도 그렇게 심각한 쪽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증시가 위쪽 방향으로 좀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좋았고,
오늘 국내 증시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한 0.4 정도로 상승하고 있었고요. 하루 종일. 그다음 일본 증시가 플러스 1.2고 상하이 증시가 1.2%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전부 다 상승을 했는데 이 국내 증시가 코스닥이 거의 보합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보시면 분봉으로 보시면 5분봉입니다. 아침에 떴다가 밀려가지고 거의 보합선에서 하루 종일 횡보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제가 보기에 어제 해외 증시, 미국 증시하고 다 빠지는데 우리 증시만 들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이미 선반영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해서 이제 그 잠시 쉬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하루는 그냥 보합선에서 마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상승을 했지만 우리 증시가 미리 선반영해서 어제 미리 다 올라버렸기 때문에 오늘 또 올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의미로 그리고 내일 또 금요일이라는 이런 부분도 작용하기 때문에 선뜻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런 의미로 지금 요 정도 되면 미국 증시 나스닥 올린 거하고 비슷한 모양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횡보했다 싶고 외국인이 뭐 코스닥에 한 340억 매도했고 기관이 260억 매도했기 때문에 딱 뭐 적당했다 대충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이 많긴 하지만 지금 뭐 이것저것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일단 제가 가진 것부터요. 한국주택학 200이고 나머지는 이제 상신브레이크, XM, T플렉스, 러셀, 소프트센 이렇게 있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오늘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주력에서 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뭐가 아쉬우냐면 아침에 러셀을 일단 팔았어요. 러셀을 이게 이제 손실보고 팔았는데요. 5분봉입니다. 아침에 눌리길래 러셀을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손절을 하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 뭘 매수했느냐면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을. 그러니까 이건 진짜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아까워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됐는데 그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 러셀을 거의 약간 내려온 선에서 정리를 손절을 했고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을 잡았습니다. 3240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서 3240원 여기쯤이죠. 그러니까 끌어올렸다가 다시 조정받고 그 다음 또 오를 것 같아서 여기서 추가로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센이 어제 한 80만원인가 가지고 있었는데 100만원을 추가로 잡고 그 다음 제가 이제 매도 주문을 여기다 걸어놨거든요. 3375원. 이거 진짜 연구 많이 해가지고 잡은 선인데, 일봉을 보고, 요 정도 오면은, 이게 지금, 이 매물을 뚫고 쫙 지나갈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래서, 이 정도 오면은, 매도 물량이 나와가지고 다시, 꺾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까지 정확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줄을 딱 꺼놓고 여기다가 매도 주문을 딱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3375원에 매도 주문 넣어놨는데 확 끌어올려가지고 3370원 딱 찍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정말 아까웠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여기서 정리했으면 수익이 꽤 나왔는데 확 올리다가 순식간에 확 내려가 버려가지고 여기서 절반을 다시 줄였습니다. 3240원인가 제가 매수했는 가격에 다시 정리를 해버렸어요. 다 빠지고 나서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아까웠고 이런 현상이 지금 자꾸 나오니까 좀 솔직히 화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투자자 마음이겠지만 올릴 때는 그냥 막 끌어올립니다. 그냥 쫙 땡겨올렸다가 또 뺄 때는 또 그냥 막 던집니다. 밑으로. 이게 무슨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뉴스가 무슨 변화가 생겨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 뉴스도 안 나오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 혼자 그냥 쫙 끌어올려갖고 단타한 사람들 우 꼬셔갖고 땡겨놓고 그 다음 또 여기서 쭉 팔아가지고 다시 빼버리니까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가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겠죠. 그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세력 입장에서도 끌어올렸다가 이거 제대로 못 끌어올리면 자기들이 물려버리니까 어느 정도 끌어올리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빨리 팔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지 단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 올라갈 때 여기서
급등하는 줄 알고 매수를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풀배팅을 치겠죠. 근데 올라가다가 다시 되돌아서서 밀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 없이 그냥 올라가니까 매수했을 거거든요. 이 종목은 그 일봉 보시면 벌써 끼가 좀 있었던 종목입니다. 급등했다가 누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쭉 올라가면 또 상한가 들어가는 거 싶어 우르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타 따로 들어올 때 눌러버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심리가 역으로 작용합니다. 물린 사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손 빠른 사람부터 그냥 시장가로 막 던지겠죠. 그럼 쭉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빠지고 나면 이제 팔 사람 다 팔았죠. 여기서 단타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손절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 여기서 잡은 사람 손절 다 하고 나면 원리대로 돌아버리죠. 그럼 이제 이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온 이 부분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있었던 사람 원래부터 가진 사람들은 안 팔고 가만히 있으니까 물려갖고 손절하는 사람 다 빠지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설명할 소용도 없는 거지만 좀 속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종목도 한번 그려봤는데요. 신성홀딩스 이것도 보시면 이게 무슨 난리인지 정말 오분봉인데요.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이걸 이렇게 다시 빼갖고 원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이런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옵니다. 피레침 현상이. 그래서 이게 일봉으로 보면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5분 오일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뚫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이거 뚫는다는 게 웬만한 뉴스 아니고는 못 뚫는데 이걸 그냥 쭉 밀어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당겨놓고 다시 되돌려 버리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럼 여기 왔던 사람도 이제 물려가지고 지금 손절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렇게 지금 계속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실제로 죽었는 종목이 또 아니란 얘기죠. 이 피레침뿐만 빼고 보면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4%는 상승했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 위에 따라온 사람들은 손실 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이런 이 꼬리 달리는 이 부분이 지금 대응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따라가기도 어렵고 급등할 때도 이거 이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압박을 상당히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두서없이 막 이야기하고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 느낌대로 할게요. 각본 없이 그냥 막 하니까. 그래서 러셀을 일단 정리를 했고요. 러셀이라는 종목을 그 다음 소프트센으로 러셀을 100만원치 파는 소프트센을 추가하면서 했는데 다시 내려와 버리는 바람에 그냥 괜히 좋다 말았죠. 그래서 다시 잡았던 거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장 끝날 때 뭘 매수했냐면 코스메카 코리아 잡았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목이 6개 그대로일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은 뭐 건드린 거 없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러셀이라는 종목을 이거 팔아버린 이유는 팔고 나서 조금 아깝긴 해요. 이게 지금 누르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걸로 봐서 세력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얘기고, 얘를 팔아버렸던 이유는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대장주들이 좀 밀리길래 팔아버렸는데 결과적으로 로봇 관련주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러셀을 팔고 코스메카 코리아로 오늘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쭉 끌어올리다가 두 번이나 그죠? 5분봉인데 두 번이나 끌어올리다가 밀리고 끌어올리다 밀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확 땡기면 세력들 도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확 땡기면은 단단한 사람들이 아마 이거 모니터 여러 개 띄워놓고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있다가 차트에 쭉 올라가면 바로 그냥 확 질렀다가 아니면 또 바로 손절하니까 밑으로 쭉 빠지는 거죠. 빠지고 다시 또 올리고 빠지고 이건 이제 이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확 땡기다가 놔버리면 물렸나 싶어갖고 놀래가지고 다 팔아버리는 이런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흐름 자체가 오늘 이 부분만 빼고 보면 그냥 한 요 정도 상승해갖고 한 2% 정도 상승해갖고 횡보했다 이렇게 하면 딱 간단한데 중간에 이렇게 확 땡겼다가 놓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 매매하는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횡보했으면은 2% 상승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무난할 건데 이걸 확 땡겨 올리다가 놔버리니까 이 추격에서 매수했다가 손절하고 나면 다시 올라가 버리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15,350원쯤에 잡았을 거예요, 제가. 네, 15,350원에 요거는 90만원 정도 되네요. 요 지금 잡았습니다. 자, 요거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확진자가 그 14만 8천 한 15만 명 나왔죠. 확진자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지난주의 경험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가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14만 8천 명 나왔으면 내일 확진자 숫자는 이거보다 적게 나올 겁니다. 일반적인 통계로 보자면. 그래서 한 10만 명대 정도 나올 거고 토요일, 일요일쯤 되면 확진자가 10만 명 밑으로 축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어디까지나 그 확률이죠. 가능성. 그래서 월요일 날쯤 됐을 때 확진자가 한 전번에 9만 명 나왔으니까 그보다 더 아래 한 7만 명 뭐 이 정도 선까지 확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 확진자 확 떨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또 봉쇄 해제 뭐 이런 걸로 해서 마스크 해제, 뭐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리 싶었어요. 근데 이제 2차 환불이 대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2차 환불을 대장격으로 해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이게 움직임은 지금 그 매물도 많고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실적을 존중하는 입장이라서 그 시장에서 2차 환불이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종목으로 이건 잡고 있습니다. 이 종목만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 이 종목도 지금 모양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나머지는 상신 브레이크 이 종목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이 구형테크 얘가 뒤로 밀리니까 얘는 급등이라도 해가지고 밀리니까 좀 덜 억울한데 이 상신 브레이크는 급등도 안 했는데 밀릴 때는 또 같이 따라 밀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손절해 버리려고 하다가 이 뭐 자동차 관련주 하나 정도 잡았는데 이걸 또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손실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XM도 뭐 오늘 하루 쉬는 것 같은데 이 매물 다 소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급등하고 지금 이 정도 자리만 지킨다면 아직 죽은 건 아니니까 요것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개념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주철관은 오늘 그나마 조금 상승을 했죠. 이게 만원대 한국주철관이 9,857원에 잡았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만원 밑에서 잡히면 이게 이제 만원을 딱 넘어가면 호가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원씩 올라가다가 이제 50원씩 올라가 버립니다. 이 호가 자체가. 그래서 이 호가 단위가 바뀌는 이 지점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프로테지가 상당히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오늘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1,300원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3.6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충 그렇습니다. 10원씩 움직이고 있다가 한꺼번에 50원씩 뛰니까 급격하게 확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코스메카 한국주철관은 제가 그 시장이 지금 오늘도 세아제강이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스테인레스 관 이쪽으로 해서 세아제강이 가장 그 스테인레스 쪽에 실적도 좋고 14만 9천 원이니까요. 이 종목 그 봤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고 제가 안 들어갔는데 스테인레스 쪽에 뭐 가스관이든 뭐 이런 쪽에 원전이든 간에 스테인레스 관 쪽에는 얘가 대장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탁월하고 하이스틸 이런 거는 이제 단단한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막 그 움직이기 때문에 꼬리 달고 막 내려가고 난리를 치죠. 저도 이거 손절하고 나서 시간에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 또 갭다가 누르고 막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인데 이건 단타들이 많이 몰려서 그런 거고 세아제강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은 단타가 들어온다기보다는 실적을 보면서 그냥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였고 뭐 하이스틸이나 뭐 동일제강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철강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단타 개념으로 그냥 따라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원자재 가격이 지금 높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약간 내려오는 느낌이긴 한데 아직까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게 됐을 경우에 만약 협상 이런 쪽으로 가게 됐을 경우는 밑으로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구경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주철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얘는 가스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상수도관 주철관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대로 본다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종목 제대로 실적을 보면 정말 탐날 것 같거든요. 제가 실적이 탐나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뭐 유동 물량도 1,0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부채 비율 유볼, 부채도 거의 없는 회사가 탄탄한 회사인데다가 실적이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금 월등하게 상승했죠. 이 정도면 한 2배는 올라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도 관련 뉴스로 움직이는 걸 보고 봤는데 실적이 너무 탐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200만 원씩 잡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매물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매물 때문에 못 가고, 지금 저 매물 소화하면서 가야 되니까 거래량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뉴스 나왔을 때 떴다가 눌러놨기 때문에 여기서 잡았던 사람 물려갖고 손절 다 시키고 지금 다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손절 다 했는데 다시 되돌아서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더 올라가면 이제 이 손절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한 사람이 다시 추격 매수해서 들어올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요. 뭐 주봉으로 봤을 때나 월봉으로 봤을 때나 뭐 한참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건 좀 길게 가보자. 못 먹어도 고, 이런 의미로. 실적 좀 오면 망할 일은 없으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현재 2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지금 종목 포진을 했고요. 그 많이는 아니지만 일단 그 단타 따라다니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종목 꾹 쥐고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개인적으로 지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냥 그 종목 전체 다 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가진 종목 설명했고요. 그 다음 이 현대사료, 이 종목은 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그 뉴스가 전에 있었는데, 여기서 봤었는데, 이게 또 올라가니까 같은 사료 관련주 또 한일사료가 따라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요. 이게 올라가니까 또 식품 관련주 쪽에 가지고 비료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올라가고, 수산물 관련주 이런 쪽 올라가고, 뭐 팜스토리 이런 쪽, 신성홀딩스 이런 이제 농업 관련주들이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두시푸드도 올라갔네요. 또 수산 관련주 쪽에 한성기업이 거의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동원수산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두시푸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수산주 쪽이 오늘 좀 강했네요. 그래서 이 그 곡물 가격 급등 뭐 이런 걸로 해서 농산물, 수산물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 버려 가지고요. 더 올라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성홀딩스 오늘 한번 노려보긴 했는데 별로 아닌 것 같아서, 이 5일선에서 못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샀다 팔았다 한번 해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늘 매수세가 좀 몰려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는 특별하게 움직였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티플렉스도 약간 이제 이 세력들이 관리하는 느낌이 들죠. 계속 밀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탁 당겨 올리면서 끝나는 걸로 봐서 얘도 괜찮아 보이고요. 해룡 실리콘도 얘는 이 앞에 이거 매물이 많아서 좀 그럴 것 같고, 원전 쪽이 지금 한신기계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자꾸 털어내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대장을 체인지 시켜야 되는데, 일진파워하고 오늘 우진을 또 약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쪽보다는 티플렉스 같은 이런 종목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 설명드렸고, 그 다음 댓글에 안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안랩 제가 그 예전에 대선 때 6만원 할 때 잡았었어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쯤에서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엄청나게 났었거든요. 났는데 그 다음 여기서 잡아서 손절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손절했는 것 같다. 손절해갖고 여기서 벌었던 것보다 더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올라갔다 내려갔는데요. 이게 이제 그 대선 테마의 움직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가 나오고 나서 놀래가지고 올라갔고, 그 다음 국민의힘에서 다시 이제 재정비가 되고 나서 바뀌었죠. 분위기가 바뀌어서 올라갔더니 그게 다 되돌아가서 밑에까지 빠졌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왜 올랐느냐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차곡차곡 그냥.
여기서 올라갈 때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다시 반등했을 때. 이때 뉴스가 뭐였냐면 외국계 증권사에서 50만 주가 매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랩 같은 이런 우량주가 50만 주 매수했으면 꽤 많이 매수한 거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유동 물량이 580만 주밖에 안 되는데 50만 주를 외국인이 다 거다 들였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매수했다는 이 부분으로 해서 그 나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왜 안 들어갔냐면 안철수 대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원장은 임시직이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총리 후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못 들어갔냐면 총리가 지명이 되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안랩 주식의 지금 최대 주주가 안철수 후보죠. 안철수 후보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대 주주입니다. 근데 이 총리가 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 다 신탁해 갖고 매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총리 지명이 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안철수 후보가 총리 지명되면 가지고 있는 안랩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안철수 후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면 주식이 시중에 나오니까 물량이 매물이 나오기니까 증시가 주가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반대로 작용했어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해버린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중요한 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안내 관심 있으신 분만 들으시면 돼요. 외국인이 지금 보시면 이 50만 주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았고 50만 주 매수한 이후에 지금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어디서부터지? 여기가 3월 16일이니까요. 너무 많이 내려버렸다.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50만 주 매수한 거는 여기 나오지 않고 그냥 바로 블록딜러 매수했는 거 보이진 않는데 그 다음부터 외국인이 지금 하루에 거의 한 16만 주씩 계속 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죠. 계속 매수한 겁니다. 주구장창. 요 뒤에 와서 이제 조금씩 팔고 있긴 한데 외국인이 해갖고 비중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신탁해갖고 안철수 대표가 총리가 지명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다 내놨을 때 이걸 외국인이 다 매수해버리면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내 회사가 넘어간다 이렇게 돼버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쯤 가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이건 이제 경영권 분쟁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확 들어가지고 땡기려고 그럽니다. 유동 물량이 작기 때문에 5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수 들어오면 순식간 올라가 버립니다.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 이날 거의 한번 그 확 끌어올리다가 떨어지면서 멍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확 트는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안철수 대표가 총리직을 고사해버렸죠. 나 총리 안 하겠다 이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총리 안 해버리고 지명직, 장관직 안 하겠다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신탁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주식을. 그럼 이제 거꾸로 안철수 후보가 주식을 안 팔면, 안철수 대표가 주식을 안 팔면 안랩의 주주가 바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주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1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경영권 넘어가고 외국인이 안랩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 겁니다. 밑으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거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도 여기 올라갈 때 한번 먹고 여기서 손실 봤기 때문에 이거 다시 올라갈 때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구경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쉽게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철수 대표가 장관직 맡을 가능성은 0%죠. 지금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안랩 주식을 신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영권 분쟁 이런 쪽에서 안랩이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그 부분으로 해서 올라갔던 부분은 다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원래 안랩이 주식이 우량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들어온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 테마 개념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정치 테마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경영권 분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밑으로 빠질 거란 얘기죠. 그나마 적게 빠지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매수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을 안 내놓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안 팔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식을 외국인이 지금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는 겁니다. 만약 이게 그 단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였다면 뉴스에 만약에 그 안철수 후보가 총리를 지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수직 낙하해갖고 여기에 빠졌을 겁니다.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해갖고 끌어올렸다가 외국인이 안 팔고 있으니까 매도 물량이 안 나오니까 적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안철수 후보가 총리나 무슨 그 장관직 맡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지방선거 때 출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경기지사 출마 이러면 유승민 관련주가 움직인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 대통령보다 비중이 안 높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정치 테마주 하는 사람들은 그 쉽게 말하면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했다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홍준표 관련주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심리적인 겁니다. 정치 테마는. 그리고 대통령급도 아니고 뭐 경기도지사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서울시장이면 또 모르겠지만 경기지사까지는 조금 봐줄만 하겠네요. 그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그 메리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출마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출마할 경우에 또 그 테마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거의 안 할 거예요. 하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지금 그 상당히 지금 입장이 난처하게 돼 있는데요. 정권 교체하려고 국민의힘에다 힘 실어줬다가 지금 거의 뭐 팽당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룬 건 맞지만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잘 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의 일정 부분을 안철수 대표도 져야 된다는 거죠. 다음 대선 때 압박이 될 겁니다. 괜히 정권 교체해갖고 나라 더 말아먹었네 이렇게 되는 이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추구하던 그 시대 교체, 정치 교체 이 개념이 지금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법무부 장관 한동훈 앉혀가지고 제가 그때 대선 때 한참 막 그 비난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요건 그만하겠습니다. 짜증나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출마 같은 거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올라가려는 압박보다는 하락하려는 압박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건 그 경영권 분쟁 개념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어떤 물량이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게 그걸로 인해서 다시 재점화되기에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 지켜야 되는 것 중에 정치적인 부분은 대부분은 다 지금 다 잃어버렸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그 덕보다는 실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안랩이라는 회사, 기업가라에서의 성공, 이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께서 그 안랩 회사를 내려놓을 거의 없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너무 정치 이야기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일단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의 주신 부분이라서 일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했는데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물가가 계속 높고 하기 때문에 1.2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렸습니다. 물가가 자꾸 올라가면 위기 신호가 되겠죠. 이 부분도 국내 증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 받아갖고 연끌 뭐 투자를 막 하고 있죠. 투기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부담이 점점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정부에서 새로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개찐도찐이다. 그래서 5년 동안 우리는 또 고생을 해야 되겠다. 대충 이런 정도로 살아남으십시오. 5년 동안 생존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갈 정도 뭐 이런 이민 갈 능력이 안 되니까 최대한 아껴가지고 버티고 생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손실 보지 말고 악착같이 생존하십시오. 살아있으면
기회는 언제 온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집불도 뭐 수익도 없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 경험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이게 큰 재산입니다. 언젠가 안 좋은 이런 시기 지나고 나면 좋은 시기가 왔을 때 그때 벌면 됩니다. 지금은 버티고 증시가 급등하는 그 시즌이 됐을 때 쌓은 경험을 가지고 화끈하게 벌면 되니까요. 다 같이 좋은 날 올 때까지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정치 이야기는 제가 어제 오늘 지금 안철수 대표 쪽에 따단하는 토사구팽이 느껴지죠. 그래서 화가 좀 많이 났어.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